우연패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거는 이제 재조정에서 다시 정의가 되고 있는데, 재조정은 우리 비율을 바꾸는 거예요. 재조정이란, 우연패 관계를 다음 페이지. 재조정이란 우연패 관계를 시작한 후에, 우리 수량, 비율이잖아요. 비율을, 수량을 이제 우연패 회계 목적상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UIP 비율을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의 경우는 실제로 사용하는 UIP 대상 항목이나 수량을 따른 회피 비율을 조정해야 되니까 재조정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UMFP 관계가 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전진적으로 UMFP를 중단한다. 지금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회계 처리에 대해서 하고 있고, 회계 처리는 우리가 이제 앞에 나온 것처럼 크게 이제 공정가치하고, 공정가치, 현금 흐름, 해외 사업, 해외 순투자, 이렇게 세 가지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고, 지금 하는 거는 이 세 가지의 총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조정에 대해서 나왔고, 지금은 이제 중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UMFP 관계가 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아까 적용 조건 있었죠? 충족하지 않으면,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중단. 적용 조건이 더 이상 충족하지면 우리가 중단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UMFP 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적용 조건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UMFP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중단했는데, UMFP 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되면 적용 조건을 충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목적성 UMFP 수단을 다른 UMFP 수단으로 대체하거나 만기 연장 하는 것이 위험관리 목적에 관한 문서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목적과 일치한다면 그러한 UMFP 수단의 대체나 만기 연장은 소멸이나 종료가 아니다. 중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나 만기 연장은 이거는 소멸이 아니라는 거고, 적용 조건이 유지된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UMFP 수단의 소멸이나 종료가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적용 조건 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단이 아니다. 대체나 만기 연장은 중단이 아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 보시면, UMFP 회계 중단은 UMFP 관계 전체나 일부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중단할 수도 있고, 이 중단은 전체를 할 수도 있고, 일부만 할 수도 있다. 그 의미입니다. 일부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UMFP 관계에 대한 위험관리 목적이 바뀌었다면, 목적이 변경됐다. 목적이 변경되었다면 재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UMFP 관계에 대한 UMFP 회계를 중단. 목적이 바뀌었으면 그 적용 조건이 바뀐 거죠. 그래서 중단입니다. 중단. 목적이 변경하면 중단한다. 그래서 목적이 중요한 거죠. 목적이 하면 적용 조건이 끝난 거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런 개념입니다. 재조정이 아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 UMFP 관계를 재조정할 경우에는 회피 비율은 다음과 같이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참조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량의 변동은 UMFP 관계의 일부인 수량을 말한다. 수량의 감소가 반드시 항목이나 거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더 이상 발생할 것이 예상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목이나 거래가 위험화폐 관계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항목이나 수량.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또 위험화폐에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 일부분. 그러니까 파생상품 썼는데 우리 전체를 할 수 있잖아요. 일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화폐에 지정된 파생상품 일부분은 장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을 해외 처리한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용어 정의할 때 파생상품은 단기매매 항목이 있어서 단기매매 항목에 파생상품이 있고 단기매매 항목 일반적으로 단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위험화폐 금융상품 회계가 좀 어려운데 금융상품 회계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 실무진도 어렵습니다. 금융상품 회계는 수험생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회계 쪽 하시는 분들 그 대부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실무하시는 분도 어렵고 저도 무척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을 이해하시려면 금융상품에 대해서 회계 처리에 대해서 좀 체계가 잡힌 상태에서 보셔야지 이해하기 쉽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반적인 얘기 쓴 겁니다. 위험화폐 중단은 적용 조건 충족하지 않부터 전진적으로 한다. 중단은 전진적으로 한다. 거고 제주 정도 기본적으로 파생상품은 전진적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큰 원칙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하나씩 이제 짚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써있진 않지만 이 파생상품은 전진적으로 하는구나. 왜 전진적으로 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하는 거죠.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고 그러면 소고비의 원칙인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다음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위험화폐 관계 지정을 취소하여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그 중단하는 항목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적합하고 일반적인 얘기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화폐 관계가 전체적으로 적용 조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중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단은 전체를 할 수도 있고 일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를 해야지. 전반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를 하지 말아야지. 일부는 충족돼. 얘만 적용한다. 이런 건 아닌 거죠. 일부는 중단할 수 있지만 일부만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적용 조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전체를 중단한다. 일부는 중단되는 게 허용하지만 일부만 유지해서 가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험화폐에게 일부만 적용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냐. 일부는 가능하다 그랬죠. 일부만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부 위험화폐 관계를 중단한다. 일부는 중단할 수 있다. 일부만 적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만 중단하고 나머지 위험화폐에서는 계속적으로 진행한다. 그 다음 이제 위험화폐 회계가 일부나 전체가 중단된 종전 위험화폐 관계의 위험화폐 수단이나 위험화폐 뜻을 새로운 위험화폐 관계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위험화폐 지속이 아니라 재시작이다. 그러니까 지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위험화폐 관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항목 있고 수단이 있으면 다시 새로운 이렇게 우리 매트리스 짠 거예요. 짜면은 얘는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재시작. 끊고 중단하고 끊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고 뭐 그러면 끊고 다시 가는 겁니다. 앞에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계 처리,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이 위험화폐 회계 처리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공정가치, 현금흐름, 해외사업 순투자 관련된 위험화폐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정가치 위험화폐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뒤에서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공정가치가 있고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현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처음 했던 게 인식된 자산부채. 인식된 자산부채는 공정가치되고 현금 흐름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인식되지 않은
인식 안 되는 확정계약. 그 다음에 인식되지 않은 확정계약인데 외화. 이렇게 썼죠. 인식된 확정계약은 우리 공정가치고 인식된 확정계약은 얘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인식 안 된 예상거래. 얘는 얘가 이렇게 현금으로 위험피 됐고 얘는 이렇게 두 개 다 된다고 앞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정가치 위험 회피가 적용 조건을 충족하면 회계 처리하겠죠. 회계 처리하는데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요게 이제 기본인 거고, 요 숙지를 하셔야 되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계산 문제 나오면 뭐 단기 손익 얼마냐, 기타 포함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위험피 수단의 손익은 단기 손익. 단기 손익 원칙이니까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또는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지분 상품의 위험피 수단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을 한다. 그러니까 원칙이 우리가 이제 단기 손익인데 공정가치는, 근데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지정한 게 있어요. 지정하면 이 수단도 그에 따라서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공정가치, 장기 손익을 하는데 기타 포괄 손익을 지정한 거는 기타 포괄 손익을 한다. 이게 이제 그 얘기 한 거고. 두 번째는 위험 회피 대상 항목으로, 위험 회피 대상 위험으로 인식한 대상 항목의 손익은 위험 회피 대상 항목 장부금에서 조정하고, 장부금액에서 조정하죠. 장부금액에서 조정하고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대상 항목은 장부금액하고 단기 손익이니까 우리가 장부금액에서 조정하고 단기 손익 인식한다. 일반적인 얘기 또 썼고, 그다음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이 기타 포괄 손익인 경우에는 위험 회피 대상 항목으로 인한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의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다시 이거 보시면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이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인 경우 위험 회피 대상 위험으로 인한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의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이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로 측정인 경우에는 회피 대상 위험으로 인한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의 손익은 우리가 바꿔라.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지분 상품. 그러나 이 위험 회피 항목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계속 우리가 표시하기로 했어요. 한 지분 상품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타 포괄 손익에 남겨둔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얘기입니다. 단기 손익으로 인식할 수가 있고 단기 손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타 포괄로 인식하기로 했어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기로 했는데 얘가 지분 상품이 아니야. 그러면 얘를 위험 회피 회계로 대상을 했으면 얘를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생 상품이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계란 상세하려면 기타 포괄 손익으로 하면 상세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을 상세하려면 단기 손익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해결 처리를. 그래서 요런 거를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분 상품은 단기 손익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분 상품 변동은 기타 포괄로 여전히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이 인식되지 않은 요 확정계약.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인식되지 않은 확정계약인 경우에는 지정 위험 회피 대상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이 인식된 자산 부채는 그때그때 우리가 측정해주니까 변동분에 대해 인식하는 거나 마찬가지 꼴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않은 확정계약은 잔액 기준 하나는 거예요. 잔액 기준. 그 시점에 확정계약 금액이 얼마냐. 그 표현을 누적 금액으로 한 겁니다. 누적 변동분을 얘기해 준 겁니다. 누적 변동분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그 상환한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변동 누적액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누적액을. 그 다음 확정 계약을 이행한 결과, 요거는 이행하기 전까지 우리가 인식한 거고, 이행한 결과, 확정 계약을 이행한 결과로 인식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 금액이 재무 상태표에 인식된 유형회피에 대해서 공정가치 누적분을 포함하도록 조정한다. 그러니까 이행했어요. 이행하면 기존에 우리가 그 유형회피계로 인식한 부분이 있겠죠. 걔를 포함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비 대상 항목이 삼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삼각후 원가니까 공정가치는 아니죠. 삼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인 경우에 장부금액의 조정액은 삼각하여 단기손익을 인식합니다. 당연히 단기손익을 인식하죠. 그 다음에 삼각은 조정이 생긴 직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늦어도 위험비 손익에 대한 위험비 손익을 중단하기 전에 시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위험비 대상 항목인 경우에는 상각은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대신에 이미 인식한 누적손익을 나타내는 금액에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이게 뭐냐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로 그 측정하는 거예요. 공정가치 측정한 금융자산,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위험대상 항목인 경우 공정가치 이미 되죠.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자산이 이미 공정가치 되어 있는 거예요. 공정가치 되었기 때문에 그 자산금액, 장부금액을 그 건들 수 없죠. 이미 공정가치 되어 있으니까 건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대신에 이미 인식한 누적손익, 상대 사이드, 자본 쪽 사이드에 의해서 금액을 조정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삼각후 원가는 공정가치를 안 갖기 때문에 이쪽 장부금액을 건드려 주라는 거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이 공정가치 측정하는 거는 이미 장부금액, 자산 사이드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 되어 있기 때문에 건들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 쪽, 상대 쪽 건드리는 거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면 삼각후 원가는 공정가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정가치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자산 쪽의 계정을 건드리는 거고,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이미 공정가치가 가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쪽에서 조정할 게 없습니다. 정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 계정, 자본 쪽 사이드에서 건드려 주는 겁니다. 그 다음 현금으로 위험을 피하겠습니다. 현금으로 위험을 피해. 요게 이제 간단히 끝났고, 현금으로 위험피는 이제 인식된 자산부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거래, 인식되지 않은 예상거래 나오고, 또 하나는 인식되지 않은 확정거래, 외화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외화이기 때문에 그 현금으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공정가치 변동 부분이고, 이 부분은 외화로 인한 변동, 한 변동이죠, 한 변동. 현금으로 위험회피가 적용 조건을 충족한다면 위험회피에게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그러니까 인식되지 않은 확정계약, 외화로 된 확정계약은 공정가치 위험에도 노출되고 현금 의료에도 노출된 거죠. 외화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두 개 다 위험회피를 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된 확정계약, 외화가 아닌 거는 얘밖에 없으니까 얘로 하는데, 외화 거래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공정가치 변동에 대해서 위험회피를 할지, 현금으로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회피를 선택하는 겁니다. 현금회피 적용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첫 번째, 위험회피 대상 항목과 관련된 별도의 자본 요소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조정한다. 우리가 상대방 사이드 자본 요소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개시 이후 누적이에요. 누적. 개시 이후 위험회피 수단의 손익누계액하고 개시 이후 대상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액, 작은 거죠. 효과로 하려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래서 적은 금액, 절대값 기준으로 적은 금액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이거 A고 B면, A가 B보다 크면 비효과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작아도 비효과적인 부분이 있고, 이렇게. 같으면은 완전히 이제 효과가 있는 건데, 100% 효과가 있는 건데, 크거나 작으면 비효과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일단 그걸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작은 금액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효과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 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위험회피 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 포괄 손익을 인식하고, 세 번째, 그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단기 손익을 인식한다. 그래서 약간 큰 차이는 얘는 효과적인 부분이 기타 포괄. 얘는 원칙이 단기 손익.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거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공정가치는 단기 손익이 원칙인 거고, 현금흐름은 기타 포괄의 원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인식된 자산부채라든지 인식되지 않은 확정계약 외화거래는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가 있는데, 단기 손익에 인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기타 포괄 쪽으로 인식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죠. 이거에 따라서 회사가 나는 공정가치를 회피할 거야, 현금흐름 위험피를 회피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현금흐름 위험피 누계액은 이제, 이게 거래액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게 거래액 때문에 확정계획도 이행할 때, 확정계획도 이행할 때, 우리 기존의 공정가치 변동을 파생상품 회계에 이뤘던 그 잔액에 대해서 장부금액에 이제 엎어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현금흐름 관련된 것도 기타 포괄에 인식했던 거를 실제 거래가 되면 어떻게 하냐, 그 얘기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이랬다는 현금흐름 외화폐 적립금, 요게 이제 쌓여 있는 거죠. 기타 포괄 손익에 있는 거죠. 다음 주는 회계 처리한다. 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흐름 적립금에서 그 금액 제거하고, 그러니까 기타 포괄을 제거를 하는 소리예요. 기타 포괄 손익을 제거하고 관련 자산 또는 부채의 세치 효과는 그 밖의 장부금액에 그 금액을 직접 포함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공정가치는 똑같죠. 그 장부금액에 엎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재분류 조정이 아니고 기타 포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연히 이제 재분류 조정은 아니고, 재분류 조정은 이제 기타 포괄 손익을 잉여금으로 가거나 단기 손익 가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재분류 조정은 아니다. 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가가 적용되지 않는 현금흐름 위험회피 해당 금액은 위험회피 대상 미래 현금흐름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의 재분류 조정을 현금흐름적 단기 손익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공정가치하고 또 달리게 움직이는 것들은 단기 손익 재분류한다. 4번 보시면 이제 현금흐름 위험 적립금의 차손. 얘가 이제 차손인 거예요. 차손인 경우, 차손이면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금액을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해야 된다. 그러니까 손실은 빨리빨리 인식하라, 그런 취지죠. 얘가 차손이 있으면 손실은 바로바로 인식해버려. 어차피 나중에 엎어지지 않는 거, 나중에 실제 거래될 때 자산을 까주지 말고 바로바로 손실을 엎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맞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빨리빨리 단기 손익으로 떨어버려.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장부금액을 가지 않고 손익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현금흐름 무효화폐를 중단한 경우도 이제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잔액이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하냐, 그 얘기를 또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중단할 때 현금흐름 무효화폐의 누계액은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첫 번째,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러니까 중단했지만 그 거래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누계액은 미래 현금흐름이 생길 때까지, 생길 때까지 아니면 차손이 생길 때까지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 현금흐름이 생길 때 얘는 단기 손익 재분류한다. 그러니까 중단됐으면 단기 손익 가는 거예요. 단기 손익 가는데 차손이 될 때까지 남겨둬서 이제 얘가 계속 차손이 될 것 같은 단기 손익이 있고, 그 다음에 남겨둬서 그 실제 거래가 일어나면 그때 단기 손익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앞에는 우리가 이제 중단이 되지 않으면 장부금액
쪽에 이제 엎어지는 건데, 중단된 경우는 단기손익 처리를 하는 겁니다. 중단됐으니까 뭐 공정가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단기손익 처리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 두 번째는 UMP 대상의 미래 현금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UMP 적립금액 유견 재분류 조정으로 즉시 재분류한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때는 쭉 갖고 있다가 발생할 때 하는 거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얘기되면 그 즉시 바로 단기손익 처분한다. 시점만 영향이 있는 거죠. 계속 우리가 실제로 중단했지만 거래가 일어날 것 같아. 그럼 거래가 일어날 때 인식하라는 거고, 중단했고 거래가 안 일어날 것 같아. 그럼 바로 단기손익으로 하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손익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 해외사업장 순투자 UMP. 이거 없네. 이것도 하나, 우리 해외사업자 순투자 UMP입니다. 이거는 뭐 해외사업장 순투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한위험이기 때문에, 한위험은 얘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해외사업장의 UMP. 해외사업장의 UMP는, 다음과 같이 현금흐름 UMP와 비슷하게, 현금흐름, 이 말 중요하죠. 현금흐름 회피와 비슷하게 회계 처리한다. 해외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외화 이런 거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한위험이 관련된 거고, 한위험은 주로 현금흐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흐름과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타 포괄로 인식하고, 기타 포괄로 하는 거고, 뭔가가 안 되면 단기손익 인식하고, 요게 이제 기본 컨셉이죠.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위험회피 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 효과적인 것으로 결정된 부분, 효과적인 건 이제 기타 포괄로 인식하고 있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단기손익 인식한다. 그 현금으로 위험회피와 똑같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외화 적립금이 누적된 위험회피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위험회피 수단의 누적 손익은 해외 사업장 처분하거나 일부를 처분할 때 우리가 단기손익으로 재분류하다. 위험회피하고 거의 현금으로 위험회피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데 좀 가볍게 보겠습니다. 항목은 항목 집합에 이제 위험한 있는데, 항목 집합 순표지선을 이제 구성하는 항목의 집합은 다음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만 위험 대상으로 적격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음의 경우 이런 것들을 충족할 때 적격하다. 대상 회피 위험 회피 대상 항목으로 적격하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적격과 항목 집합의 비례적인 부분인 구성 요소는 위험 회피 대상 항목 지정하는 것이 기업의 위험 관리 목적과 일치하다면 적격한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이다.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표시 관련해서는 자산과 부채를 집합으로 구성해서 공정가치 위험 회피를 하는 경우에는 집합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과 부채 손익은 재무제표에 각각 개별 장부에서 조정하여 인식한다. 그러니까 집합으로 하더라도 각각 개별 자산은 개별 항목의 금액에서 조정해서 인식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포지션 영인 집합이 위험회피 대상 항목인 경우, 집합 단위로 관리되는 위험회피 대상 위험이 완전히 상쇄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을 잘 구성해서 대상 항목의 순포지션, 그러니까 위험 리스크가 0인 거죠. 0인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위험회피 수단을 포함하지 않는 위험회피 관계로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자체적으로 리스크가 해지된 거죠. 기업이 잘해서 리스크가 해지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위험회피 수단이 없더라도 위험회피 관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확정거래, 인식되지 않은 확정거래는 우리가 해결 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는데, 이시되지 않은 확정거래 중 하나는 매입 계약이 있고, 하나는 매도 계약이 있는 거죠. 얘네를 잘 섞었더니 리스크가 0이 된 거예요. 리스크가 0이 되면 얘를 우리가 위험P 회계로 지정할 수가 있고,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액션이 이행이 아니더라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포지션이 0이면 순포지션이 0인 확정계약은 위험P 수단이 없더라도 우리가 위험P 관계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 알아두시면 되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뭐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회계 기준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뭐 생각, 뭐 나는 싫은데? 뭐 이럴 수도 있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 우리 IFRS 기준서에는 순포지션이 0이더라도 위험P 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수단이 없어서도 이렇게 이제 기준서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2.7, 그 신용 이스프조를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 이것도 이제 하나님 간단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2.8 특정 회계의 요구사항에 대한 한시적 예외 규정. 이게 이제 처음에, 우리 나왔던 건데, 우리 1109. 이게 최근에 추가된 거예요. 최근에 추가된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언급해 드리는 것 뿐인데,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2.7하고 2.8은 뭐, 제 보기에는 중요성은 좀 떨어져요. 중요성은 떨어지고, 그 앞에 거, 2.5하고 이제 우리 파생상품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초점을 둬서 하시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이 파생상품하고 위험P 회계를 아시려면 재무관리의 기본 개념도 좀 아시는 게 좋다.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옵션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스터디 계획을 잡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는 걸 좀 말씀드려서 마치겠습니다.